며느리의 진짜 모습.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낸 나 김선희.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민준이가 전부였다. 그 아들이 2년 전 결혼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며느리 유진이는 똑똑하고 예의 바른 여성처럼 보였으니까. 이상해. 분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작년 가을부터였다. 아들의 전화가 뚝 끊겼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통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며느리는 카카오톡 답장을 하루씩 늦춰 보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어머님, 요즘 민준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설날이었다. 떡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들고 아들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나왔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미안하구나. 설날인데 당연히 와봐야지 싶어서. 너희 연락도 잘 안 받고. 근데 민준 씨는 지금 쉬고 있어요. 회사 일로 너무 지쳐해서요. 그때 안쪽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야, 왜 또 왔어? 방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엄마는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유진이를 괴롭혀?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내가 언제 괴롭혔어? 나는 그냥. 이제 그만 좀 와.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쾅. 문이 내 앞에서 닫혔다. 나는 복도에 서서 떡국이 든 냄비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학교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저녁 학교 근처 카페에서 동료 교사와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선이야, 혹시 너희 며느리 이름이 김유진 이라고 했지? 그의 전 직장 동료가 우리 학교 학부모거든. 그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유진이가 전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뒀대. 이유가 회사 돈 문제로 감사를 받다가 퇴사한 거래.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횡령 의혹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대. 심장이 철렁했다. 며느리의 이력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라고만 적혀 있었다. 나는 견딜 수 없었다. 학교 선배가 소개해준 사설 탐정을 찾아갔다. 선생님, 일단 며느님 이름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부터 확인했습니다. 결혼 전 이력이 좀 복잡하시네요. 복잡하다니요? 3년 전에 결혼하셨다가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가였는데 이혼 당시 재산 분할 소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전 남편이 이혼 전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혹시 그 전 남편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전 남편 강태호를 만난 건 조용한 카페였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다. 제 얘기를 들으러 오셨다니. 아드님이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 봐요. 그렇다면 아드님이 위험합니다.
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는 처음에는 완벽했어요. 상냥하고 배려심 많고 똑똑했죠.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싶어 했고 회사 일에 간섭했습니다. 저는 부부니까 투명하게 지내자는 거겠거니 했죠. 그 다음엔요. 6개월째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유진이를 추궁했더니 울면서 투자한 거였는데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화를 냈더니 그날 밤 유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이가 가정폭력 신고를 한 거죠. 하지만 당신은 때리지 않았잖아요. 증거가 있었어요. 유진이 팔에 멍이 있었고 이웃이 우리 집에서 고함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로 제 기억이 흐릿해요. 유진이가 저를 정신과 병원에 데려갔고 약을 먹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는지도 모르게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제 동생이 구해줬어요. 불법 감금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고요. 하지만 그 사이 제 재산은 대부분 유진이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재산을 돌려받긴 했지만 절반도 안 됐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탐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들 명의의 아파트가 이미 며느리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예금 계좌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였다. 결혼 1년 만에 모든 것이 이전된 것이다. 나는 다시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경비실에서 마스터키를 빌려 문을 열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만 남아있을 뿐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민준아, 민준아.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며느리는 일주일 전에 남편이 요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으로 간다고 말했다고 했다. 탐정은 며느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다. 한 정신과 요양병원에서 매주 큰 금액이 결제되고 있었다. 그곳에 민준이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신과 병원은 환자 보호를 위해 면회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보호자가 거부하면 가족이라도 만날 수 없어요. 그래도 가봐야죠. 내 아들인데. 탐정의 도움으로 나는 그 병원의 단기 간병인으로 위장 취업했다. 며느리가 면회 금지를 요청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병원 3층 격리병동. 나는 간호사복을 입고 복도를 걸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저쪽 307호 환자분 식사 도와주세요. 307호. 문패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있고 수염이 덥수룩한 그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 민준아. 누구세요? 아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약 때문인지 눈동자가 풀려 있었다. 나는 며칠간 그 병원에서 일하며 아들의 상태를 관찰했다. 담당 간호사와 친해지면서 조금씩 정보를 얻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환자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계속 강한 진정제를 요청하셔서 의사는 뭐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도 의아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부인이 환자가 약이 없으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주장해서 어쩔 수 없대요.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치료를 거부하기 어렵거든요. 나는 아들이 깨어있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 대화를 시도했다. 민준아, 나야. 엄마야. 엄마? 엄마는 나쁜 사람인데. 아니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유진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야. 유진이는, 유진이는 날 사랑해. 엄마가 우릴 갈라놓으려 한다 했어. 그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는 탐정에게 며느리의 동선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며느리가 병원을 방문한 날 나는 복도 청소를 하는 척하며 대기했다. 며느리는 담당 의사와 상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선생님, 남편이 정말 위험해요. 저번에도 저를 밀쳤고 어머니한테도 폭력을 휘둘렀어요. 좀 더 강한 약을 처방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런데 부인,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된 것 같은데요. 약을 계속 늘리면. 선생님, 제가 벌써 6개월치 병원비를 선납했잖아요. 저는 전문가이신 선생님 판단을 믿고 싶은데. 혹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까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2주 정도 더 경과를 보겠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이 대화를 녹음했다.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꽉 쥐었다. 며느리가 상담실을 나온 후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병원 주차장에서 전화를 받았다. 언니, 나 지금 바빠. 응? 돈? 아직 좀 걸릴 것 같아. 이 바보 같은 시어머니가 아직 감이 없어서 완전히 정리가 안 됐어. 나는 차 뒤에 숨어서 계속 들었다. 아파트는 이미 내 명의로 넘겼고 예금도 거의 다 빼냈어. 근데 시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하나 있거든. 그것만 정리하면 끝이야. 응, 그 남자. 걱정 마. 약 먹여서 바보로 만들어놨어. 6개월만 더 있으면 법적으로 이혼도 쉽게 할 수 있어. 그녀는 낄낄 웃었다. 전 남편 때보다 훨씬 쉬워. 그때는 시댁이 좀 있었는데 이번엔 시어머니 혼자잖아. 늙은이 하나 뭐가 무섭겠어. 조금만 더 참으면 나도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어. 나는 이 대화도 모두 녹음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녹음 파일, 전 남편의 증언, 병원 기록, 재산 이전 내역까지.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기, 불법 감금, 재산 탈취.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아들은 언제 꺼낼 수 있어요? 일단 긴급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불법 감금 혐의가 명백하니까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며느리의 동의 없이 아들을 병원에서 퇴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며느리는 그곳에 없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나를 보자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엄마. 엄마 맞아? 그래, 엄마야. 이제 집에 가자.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나섰다.
주차장에서 며느리와 마주쳤다. 뭐 하는 거예요? 민준 씨를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내 아들을 데려가는 거야. 넌 곧 경찰서로 갈 거고. 악,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는 제 남편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영장을 보여주었다. 김유진 씨 사기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며느리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다. 제 의뢰인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우울증과 폭력 성향을 보여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게 한 것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부부 관계가 파탄났고, 판사님, 피고인의 전 남편 증언서와 녹음 파일을 제출합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며 약 먹여서 바보로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늙은이 하나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에요. 피고인은 결혼 1년 만에 피해자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다. 며느리 측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피고인 김유진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계획적으로 속이고 재산을 탈취했으며 피해자를 불법으로 감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탈취한 모든 재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들은 천천히 회복되었다. 약물을 끊고 3개월이 지나자 그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아갔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아니야. 넌 속은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병원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해변 마을로 이사했다. 아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고 나는 그 옆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전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마.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아. 단지 조심해야 할 뿐이야. 어떻게 구별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시간이 알려줄 거야. 진짜는 힘들 때 옆에 남아있고 가짜는 이익이 없으면 떠나가. 그리고 기억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세상이 널 버려도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감쌌다. 우리는 오랜 시간 그곳에 앉아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새로운 미래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